자, 이제 중천태양 원년입니다. 248년. 동천태양 돌아가실 때랑 똑같아요. 중천태양 원년은.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원년 9월, 248년 9월입니다. 중천태양이 즉위하다. 자, 중천태양, 고구리 제12대 태양. 리가 나라 이름일 땐 리, 고을 여자지만 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낙 고구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호원 박사의 찐 삼국사에서는 고구려, 고구리 다 혼용해서 쓴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호는 돌아가실 때 중천대왕 또는 중양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양이 이게 땅양이에요. 땅덩어리 양. 평양 할 때도 이런 양자 써요. 그래서 중양, 고국천 태왕도 고국양 태왕이라고도 합니다. 양. 예. 자, 이름은 연불이고요. 어려서 이름 그대로입니다. 동천태양의 장자예요. 맏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동천태양의 장자니까 이분은, 이 중천태양은 뭐가 있다?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역모에 휘달리질 않는다는 얘기죠. 예, 정통성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려서부터 힘없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겸손하게 컸습니다. 겸손하고 남이 하는 거를 그렇게 뭐라고 타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량이 넓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도량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천태양의 아들로 이제 중천태양이 태어나신 거고요. 연불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자, 이 연불, 중천태양의 어머니는 명림전 후예요. 성이 명림이고 이름이 전이에요. 예, 그리고 명림답부의 그 명림입니다. 그러니, 중천태양의 어머니가 명림, 즉, 동천태양, 자기 아버지 동천태양의 부인이 황후가 명림씨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명림답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후로도 계속 명림씨가 외척이 됩니다. 예, 계속 이대로 가요. 이 명림, 후, 그러니까 모친, 명림 후에 아우가 또 국상이 돼요. 예, 그 정도로 명림이 대단한 집안이고 명림 식부의 딸이다. 그러니까 명림답부는 임금 앞에서 무릎을 안 꿇었던 국상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우시왕후 드라마에서 무릎 꿇으라, 그게 그 의미로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특징, 중천태양의 주진, 연불의 특징입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나며 지략이 있었다. 예. 그리고 생년은 산상태양 28년에 출생을 해요. 할아버지가 산상태양 시절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약하던 시절을 본 거예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태왕인데 친구를 태자, 동천태양 17년 20세의 나이에 태자가 되고요. 동천태양 22년에 동천태양이 죽고 25세의 나이에 연불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즉위를 하는데 동천태양이 유언을 남겨요. 아버지 동천태양이 서한평을 쳤지만 광구공한테 얻어맞고 누군지를 모를 그 지원병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왕창 누울한 집을 아주 큰 위기를 한번,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를 겪잖아요. 왜? 환도성하고 그 국내성이 파괴될 정도로 수도가 아주 그냥 처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평양성을 동천태양 때 물론 회복해서 했지만, 그래서 유언을 뭐라고 내냐면, 위가 그때 막 뻗어나갈 때 선비족까지 포섭을 한 거예요. 위나라가 조비. 위와는 싸우지 말고 내정을 잘 살펴라. 안에 있는 내정을, 국력을 키우란 얘기죠. 그리고 신라 백제는 복속시키라. 예, 신라 백제를 제후국으로 잘 안아라. 그래서 이후 중천태양은 백제가 깨름직한 거예요. 백제가 힘이 세졌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중천태양은 신라를 엄청 지원합니다. 그리고 땅도 띄워줘요. 땅도 이만큼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중령을 띄워주는데, 그 중령, 고계령자가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다른 대나무가 있는 어떤 지역을 띄워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쯤 지역을 띄워준 걸로 보여요. 고구려의 땅을 띄워줍니다. 예, 그리고 신라하고 무지하게 우호적으로 맺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백제를 많이 고립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백제가 신라랑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신라가 고구려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구려가 화친하라고 그러든가 병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백제가 싸우다가 화친하고 돌아가요. 그걸 잘 유지를 합니다. 중천태왕 때. 동천태왕이 광구검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나라의 역량이 너무 좀 부족할 때 싸웠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고구리사 철학에 나옵니다. 자, 중천태왕 원년입니다. 역시 원년에 10월과 11월에 사건이 나오는데, 원년 10월에는 한 달 후에 연시를 황후로 삼습니다. 예, 연시를. 그리고 원년 11월 중천태왕의 동생들이 모반을 일으켜요. 참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중천태왕도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리사 철학을 보면 황후들이 3명이에요. 고구려의 태왕들은 천자이기 때문에 정식 황후가 3명입니다. 상후, 중후, 하후 해갖고 3명의 황후를 둬요, 여자를. 그게 다 그 자식 누구라도 태자가 될 수 있고 다음 황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천태왕의 동생이 예물하고 사구, 이름입니다. 이거가 반역을 도모해요. 하다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고구리사 철학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고구리사 철학에 왜 나오냐면, 원인은 내용을 자세히 얘기는 하는데 불륜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고, 이 당시 고구려제 신라시대는 형사취손이 있을 정도로 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듯이 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성을 도덕적인 걸로 보지 않고 이렇게 즐기는 쾌락행위로만 봅니다, 좀. 그래서 좀 성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불륜에 따라서 난이 났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고구리사 철학을 쓴 사관은 당시에는 유학이 흥하기 전이고, 황노, 누런 노자니까 이게 도교하고 선도를 말합니다. 선도가 흥하는 시기라, 이 선도는, 황노는 즐겁게 사는 것과 장생불사, 그래서 부국강병을 제일로 여겼다. 그래서 그 부부간의 예라든가 형제간의 의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왔고, 이 예물하고 사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주장을 하면, 동천태왕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예, 잔치하다가 열흘 만에 돌아가셔요. 갑자기 돌아가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임금 중에 하나가 또 고국천태왕이잖아요. 고국천태왕도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시황후가 혹시 독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다고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자, 선태왕, 동천태왕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침범했지만 관군이 이를 격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천태왕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중천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동생 예물과 사고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진압하는 중에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서 둘 다 죽었다고 나와요. 어디에? 고구리사 철학에. 예. 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피해서 쏠 수 있겠어요?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화살로 쏴서 집중해서 반역군들을 쐈다는 얘기는 대비하고 있다가 들어올 때 쏴서 죽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동생들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죄는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동생 둘은 또 후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왜? 비록 형제지만 권력을 위해서 싸웠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줘야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런 실제로 중천당이 통이 클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천대왕이 이후에 전쟁하는 걸 보면 이분이 통이 큰 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좀 작은 면도 있어요. 인간은 다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통이 좀 큰데, 이런 집안과 관련해서는 통이 좀 약간 작은 면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나오는 데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3년 2월입니다. 중천대왕 3년 2월. 요거는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왜 넣어드렸냐면, 국상 명림 어수에게 병마 업무도 겸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봄 2월에 중천태왕이 국상 명림 어수,
이게 명륜어서가 자기 어머니 동생이에요. 외삼촌이 외숙이라고 명하여 내외의 병마 업무, 군사 업무를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군사 업무까지 하면서 전쟁 치르는 걸 받고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준 거예요. 예. 군사적인 권한을 신경을 좀 덜 쓰겠다는 이죠. 내치를 하기 위해서. 자, 이게 4년 4월의 기록인데 관나 부인을 해 항아줄기에 던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천당의 속이 좁은 모습, 이건 뭔 뜻이냐면 궁궐 내부의 암투라든가 여자들끼리의 권력 싸움, 이거에 대해서 중천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호쾌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자기 좀 약간 이상하게 해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려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호쾌하게 전쟁하고 이러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궁궐 내부의 권력 싸움은 이분도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그러니 이런 태양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필부인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인 비위 맞추는 거 대단한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왕님이나 우리나 사는 게 별반 차이 없다는 걸, 바람 많이 피해 좋을 게 없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요 4년, 제위 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중천태왕이 관나 부인, 관나부의 여자예요. 여자인데 아주 머리카락이 길고 이뻤나 봐요. 무지하게 나이도 어리고.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쪽의 해에 황하줄기죠, 던져버렸다. 자, 관나 부인, 어떤 부인이면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각자 상상들 하십시오. 자기 부인 생각해도 되고 애인을 생각해도 되고,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우를 생각해도 되고, 고우며 머리카락 길이가 9척이나 되었다. 아주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는데, 치마가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9척이나 된 거예요. 이렇게 길란 얘기죠. 왕이 그를 사랑하여 장차 소후로 세우려 했다. 황후 바로 밑에 급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는 같이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황후가 질투를 해요. 관나 부인이 중천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계속 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질투를 하고요, 연황후가. 예, 근데 연황후는 힘이 있잖아요, 집안이. 근데 관나 부인은 그냥 힘이 없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에요. 자, 전개,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연황후가 중천탕한테 꼬득입니다. 관나 부인을 위나라 사람들이 장발을 긴 머리를 좋아하니까 위나라 그 왕한테 바치라고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양반이 질투하는 거하고 중천당이 그냥 웃어 넘깁니다. 예. 그 사기에 직접 나와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관나 부인한테 가니까 이 관나 부인이 연황후가 자기가 살던 시골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고. 응? 연황후가 자꾸 날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중천당이 그러냐, 내가 너를 더 이뻐해 주면 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러고 넘어가요. 자, 이제 중천당이 이제 기구에서 사냥을 합니다. 기구라는 지방이에요. 언덕구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관나가 좀 이번엔 심하게 투정을 해요. 가죽 구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말한 거야. 황후가 나를 여기에 넣어서 황하 줄기입니다. 동해바다가 아니라, 동해면 동해라고 썼을 때 동해라고 안 해요. 평양성 옆에 무슨 동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황하 줄기예요. 서쪽의 황하 줄기에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 근데 이거는 목숨을 갖고 지금 투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천당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중천당은 연황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거짓임을 알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죽 주머니에 묻혀서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환장했구나라는 말은 안 하지만 과장하면서 말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갖고 관나 부인을 그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바다에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나 부인이 그 가죽 주머니, 자기가 만든 가죽 주머니에 잡혀 들어가서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갖고. 어리고 이쁜데도. 그만큼 여자들 특유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중천태왕이. 한나라의 태왕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지 말고 착실하게 삽시다. 예, 그 스트레스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좁은 면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쟁입니다. 자, 전쟁. 보겠습니다. 12년. 그동안 태평선을 잘 넘어갔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국상인 명림 씨가, 군사도 잘 조련하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갔는데, 12년 12월에 위나라의 침공을 양맥 골짜기에서 물리칩니다. 자, 위의 침공. 중천태왕 12년 겨울 12월에, 겨울이 12월이니까 1월쯤 돼요. 그러면 북방 지역의 강은 다 얼어버립니다.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천태왕이 둔을 골짜기에서 사냥을 하였다. 이 당시 사냥은 병사훈련 의미도 큽니다. 그런데 이때 위나라 장수 위지해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전쟁이 되냐면 친히 중천태왕이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는데 중천태왕이 정예기병 5,000명을 선발하여 자, 태왕이 기병 5,0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럼 태왕만 나가 싸우겠나? 아니죠. 밑에 장수들도 같이 나가죠. 장수들도 보병, 기병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태왕이 5,000명이면 뒤에 기병이나 기타 병사가 3배에서 4배. 그러면 3배라고 쳐도 15,000여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보면 진짜 최소 2만은 되는 병력입니다. 이거 적은 병력 아니에요. 끌고 나가서 양맥 골짜기, 양맥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대방에 있는 지도를 보세요. 이게 태행산맥 옆에 산맥이, 이게 여양산맥이에요. 여양산맥. 이 여양산맥의 맥 쪽이 있는 걸 양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맥국. 자, 양맥국. 그 양맥의 골짜기니까, 이쪽에 이쪽. 자, 고구려 변방입니다. 자, 한나라가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 강을 건너서 올 수도 있고, 내륙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왜냐면 한나라가 아니라 위나라입니다. 이때는 위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위지해라는 장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맥 골짜기에 싸워 크게 이겼다. 베어버린 머리가 8,000여 것. 위나라 병사 죽은 게 장수 포함해서 8,000개야, 머리통만. 그럼 부상당한 애들은, 자, 현대전에서 나온 얘기니까, 자, 사상자가 30%면 전멸이에요. 이게 이건 전멸이라고 그래. 그럼 나머지 70%는 다 도망간 겁니다. 현대전은 이렇습니다. 현대전. 그러면 죽은 사람이 8,000이야. 하자. 죽은 게 8,000. 그럼 부상당하거나 도망간 애들은 한 80%는 되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현대전 총알 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칼로 죽이는 시대니까 한 반 정도 도망갔으면 한 8,000 정도 도망갔다고 치면 다시 한 16,000 아니에요. 이쪽도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만 또는 3만. 우리 고구려도 2만 또는 3만. 큰 전쟁입니다. 이 큰 전쟁에서 8,000명의 머리를 베었어요. 그 얘기는 고구려가 무지하게 싸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위나라는 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왜 위초고가 대립했기 때문에 또 이때 사마 중달 아들들이 또 총나라 오나라 정복하려고 무지하게 이 선비족까지 끌어들여서 이쪽 지역까지 얘들이 차지하면서 싸우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고구려 철학에는 또 어떻게 기록이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찾아봐야죠. 고구려사 철학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를 양곡대전이라고 그래요. 자, 여양산맥 골짜기에서 벌어진 큰 싸움, 양곡대전. 그래서 위위장군. 자, 위위장군은 뭐냐면 장군 이름은 모곤이고요. 모곤 장군인데 위장군, 수기할 때 위에 왕을 지키는, 왕이 주무실 때 지키는, 즉 왕의 친위 부대들이죠. 친위대 장군 모곤에게 명령을 해서 날쌘 기병
5천을 뽑아서 양목 골짜기에 싸워 크게 이겼다. 여기는 왕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어이, 모곤 장군, 기병 5,000명 데리고 와서 제대로 쳐. 이기라고. 그래서 이겼어요. 8천여 급을 베고 획득한 병장기와 마필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모곤 장군이 이긴 걸로 나옵니다. 기병이 가서 싸우면 기병만 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보병도 따라가고 보급 부대도 따라가고 다 같이 가서 싸우는데 기병이 선봉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병이 말탄 병사가 10명만 돼도 무섭습니다. 기병 한 명이, 말탄 병사 기병 하나가 몇 명하고 등가 교환이 되면 보병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이에요, 10명. 기병 한 명이 보병 10명하고 상대를 합니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병 한 명이 죽으면 보병 10명이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병이 5,000명이면 보병 5만 명이라고.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그 10명만 말이 10명, 10개가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100마리의 말이 말 타고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5,000명이야. 끝이 안 보입니다. 말 탄 기병 5,000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그 군사를 갖고 가서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친정으로 나옵니다. 친히 정벌하셨다고. 자, 일단은 삼국사기를 존중해야죠. 삼국사에 기록이 없거나 이런 친정 얘기가 없으면 이제 그때 고구리사 초략을 보조 텍스트를 해서 우리가 보존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략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전쟁 이름이 양곡대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000명의 병사를 즉시 뽑아서 싸울 정도로 고구려는 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천태왕 23년 10월 중천태왕이 사망하다. 중천태왕 24년 겨울 10월에 중천태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는 중천태왕, 중천의 들판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중천태왕이라 하였다. 자, 이렇게 중천태왕 사망까지 봤고요. 요약. 자, 중천태왕은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나며 지략이 있었다. 왜냐면 전장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동천태왕의 아들 장자로서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반란이 일어나. 왜? 동생들도 동천태왕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산상태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때 한번 그 왕의 쟁탄전을 봤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거를 겪은 세대들이 살고 있었던 왕자들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동천태왕이 다 제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오늘의 키포인트, 양곡대전. 참 우리 국사 시간에 안 알려줍니다. 여양 산맥 골짜기 지역에서 싸운 큰 전쟁 이겼죠. 위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겁니다. 이 이후로는 위나라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진나라로, 그 다음에 남북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천태왕이 직접 싸웠고요. 정예 이병 5,000명을 선발을 지휘하였고 대승을 이루고 베어버린 머리가 8,000. 대단한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백제하고 신라를 완전히 복속을 시켰고요. 신라가 이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백제하고 점점 대등해져 갑니다. 근데 고유왕이 이때 워낙 내실을 다져놔서 그게 훗날 백제가 100년 후에 근초고왕 때 고구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천태왕 편 요약까지 알아봤고요.